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만한 명제인데요. 제주 청년 정책 예산은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데는 아직 못 미치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이후 청년 정책 기구와 제도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지만 참여도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의 대표적인 기구들을 진단해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경선 제주도 청년정책 담당관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준영 제주의 소리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순신 제7기 청년원탁회의 운영부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지금부터 제주의 청년정책기구 기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예산 증가 추세라고 했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도정의 예산 상황이 사실상 좀 녹록지 않습니다. 해서 원래 다 줄어들었죠? 네, 해서 네. 23년도 대비해서 청년 예산이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 인구 규모를 고려한다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좀 상위권에 속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 규모 대비 저희가 사업 과제 수가 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정책 과제가 좀 많은 이유는 저희가 그 청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다 보니 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정책 과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만 이렇게 그 정책 과제가 많다 보니 그 문제 해결이라든가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 청년 참여 기구라든가 자율예산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이어드림 지원금 과정을 통해서 좀 문제 해결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그런 조직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년 정책들에 소외되는 부분 없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가져왔다면 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는 맞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추세이기 네. 때문에 늘어나지는 못했다 정도로 네, 네.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선 이런 부분들이 청년에게 좀 와 닿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정책의 가장 큰 이유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면 청년들에게 가닿아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가닿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느낀 체감도 어떤가요? 청년들이 느낀 체감도는 많은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직접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주거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막상 지원을 받아보려고 하면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체감률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면접 보러 갈 때 옷까지 대여해 준다 이런 것들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청년들이 좀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주거 관련해가지고 각종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어떤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거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관련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신청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그 대상 기준이 주로 예를 들면 부모님 소득 중심으로 자르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규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어떻습니까? 이게 좀 대상이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 기준이라는 게 이제 부모와 제주도가 같이 주거 형태를 이제 있다 보니 아무래도 소득 기준에서 그런 그 정책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민선 이제 8기 도정에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주거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네.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문준영 기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획 보도를 통해서 이게 고학력 청년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 참여 위주의 사업들이 좀 많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 비판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요. 네. 네,
당장 제주 청년 통계를 보면 청년 정책의 인지도가 한 40% 되고 그리고 직접 수혜를 받은 혜택을 받았다고 답변을 한 저 응답자가 한 7%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인 참여할 동기를 가진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사업을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 좀 어떤 유형의 사업은 모집 인원,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모집 인원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거나 혹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정책이 가장 먼저 와 닿아야 될 소위 말하는 이런 정책의 스스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청년들 혹은 정말 어떤 보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좀 와닿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네, 그렇게 조금만 생각이 예를 됩니다. 들어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가닿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하나 정도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어떤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이 제주에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중요한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청년 관련 기관이 예를 들면 청년센터라든가 도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차려놓은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지 소위 말해서 그 효능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네, 이런 응답들을 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래들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와닿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군 의원님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 많이 보셨을 건데 예산이 네. 지금 8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아까 문준영 기자님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민선 8기에 이렇게 수립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의 이제 사업 규모를 보면 네. 1차 계획이 62개 사업에 1,500억대에서 네. 이번 2차 계획이 117개 사업에 5,500억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지역혁신 벤처 펀드 조성이나 상장기업 육성 사업 등 이런 것들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말하면 이게 양적으로 성장했다고는 했지만 이게 청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성지 저는 예산에 가로등까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비슷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책 수혜자 중에 네. 일부 청년이 이제 포함된 경우도 다 이제 청년 정책으로 이제 묶었다는 건데, 묶었다. 예. 예, 이게 오히려 이게 아까 문준영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양적인 성장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청년의 효과성, 청년 정책의 효과성이나 이런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양적인 이런 규모보다는 네. 오히려 이 청년들이 이제 처한 다양한 처지가 다양한 만큼 네. 좀 더 섬세한 정책 설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분의 말씀에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청년들에게 정책이 가닿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다양한 청년들의 처지에 혹은 그 상황에 매칭되기에는 조금 미스매칭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뒤에 토론에 좀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통계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제주가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유입 인구 비해서 유출 인구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 입장에서 이순신 부위원장님 보실 때 이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지 않고 떠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도 많이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급여 수준도 좀 맞춰가지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제주도에는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꼭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뭔가 수도권 외에는 전부 다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청년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줄었다는 건 1, 2년 전에 제주 일자리가 특별히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 최근에 줄어든 이유 또 분석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줄어든 이유 아무래도 일자리가 제일 발전이 그렇게 막 되지 않았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자리 부분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문 기자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수도권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부산과 같은 제2의 대도시도 지금 청년 인구 유출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사실 어떤 기성 질서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냥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네. 혹은 어떤 대규모의 사업을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는 좀 적절한 접근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어떤 로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과거와 달리 최근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성수동이라든지 인천의 계양로 같은 경우에는 네. 로컬이 가진 특유의 자산이나 청년들의 실험을 지원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면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제주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좀 찾아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우리 문 기자님 보실 때 제주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주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간단히 말하면 로컬 크리에이터, 소위 말하는 지역 가치 창업가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지역이 제주입니다. 네. 그 특색을 들여다보면 어떤 제주의 고유의 자원들인데, 예. 그게 뭐 1차 산업일 수도 있고요, 문화적 자원일 수도 있고, 육지와는 다른 지역과는 분리된 어떤 독특한 생활 방식이나 그 자연을 기반으로 한 아이템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런 혁신계나 스타트업계 혹은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주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주가 굉장히 기회의 땅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체계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네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청년으로 정의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이제 를 들여다보면 여성과 남성, 그리고 학생과 직장인, 그리고 미혼과 결혼, 그리고 자녀 유무 등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으로 묻고 있죠. 그런데 각각이 처한 현실과 그런 어려움은 네. 다양합니다. 다르죠. 그런 만큼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 참여 기구인데, 이제 청년 참여 기구가 저는 아직 제 역할과 기능을 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청년 참여 기구는 이 일반 청년들이 이제 본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제안해서 또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근데 청년 정책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제안하고 난 뒤에 이게 실행이 되는 건지, 또 막상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만 하고 많은 식으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발전적 논의를 하는 데서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런 청년들의 어떤 참여 의욕을 꺾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효능감 있는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우리 담당관님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나왔는데, 지금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부터 해서 또 청년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었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그 고활력 청년 위주의 사업 편성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의 체감도 저하, 그리고 그런 다양한 청년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청년 정책이 사실상 정책 정보를 잘 찾고, 그리고 이제 그 활용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높은 청년들이 먼저 신청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 청년 그 보장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와 그리고 관심 영역을 분류해서 정책을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 시행한다는 청년 보장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이어드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청년 센터에 와서 상담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상담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는 이러한 제공받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이 그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고 연계하는 역할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청년 한 8천여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네. 매주 그 청년들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청년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어드림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해당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계속 제공을 할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달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이 어떠한 청년 정책 정보를 좀 손쉽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지원을 받으면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크게 오를 걸로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 전달 체계 지금 8,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해 나가서 전달 체계를 앞으로 좀 더 갖추고 가는 것을 중심으로 두겠다라는 말씀을 이해가 되는데 이순신 부위원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제주의 청년분들이 따로 소통하는 어떤 뭐 SNS상의 커뮤니케이션 장이 따로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고 없다고 하면 없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찾아보는 청년들끼리는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고활력 청년들은 네, 지금 네. 달돼 있다. 네, 뭐 네. 카톡방이 운영되든 무슨 카페가 운영되든 그런 식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렇지- 방에 있는 분들이 한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카톡방 들어갔을 때 1,000명 이상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보를 잘 아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담당관님 얘기하신 8,000명 정도 미만의 어떤 정보를 잘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보가 가닿게 하는 방안 혹시 고민해 보신 것 있는지요? 그 전달 체계만 잠깐 고민해 보면 네, 전달 체계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문자 발송 같은 것들을 좀 제한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반영이 돼가지고 청년센터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관련 정책들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문자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청년센터 그 가입한 청년들한테. 아, 가입한 8,000명이 네. 그런 정도는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청년센터 이야기로 먼저 조금 넘어가 볼까요? 청년센터 얘기 지금 가장 많이 나왔는데 청년센터가 2017년 12월에 출범을 했죠. 그래서 지금 청년센터 그리고 더 큰 내일 센터 뭐 이렇게 지금 센터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조금 또 혼돈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최근에 또 청년 다락도 새로 오픈했다, 오전 네. 열었다 이런 네. 뉴스까지 봤는데 우리 담당관님 청년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주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소통, 교류, 협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청년센터의 역할을 단순한 어떤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정책 전달을 하는 그리고 연계하고 환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 기관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왔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저희가 준비해야 될 역할이 있는 네. 그런 시점이다 보니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제주 청년 보장제 추진을 위해서 이제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도 단계적으로 이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다락인 경우에는 청년들의 그런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내 한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보장제라는 걸 오영훈 도정의 아마 핵심 공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년 보장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뭘까요? 네, 청년 보장제는 어쩌면 청년들의 그런 삶에 대한 권리를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정책들을 어쩌면 청년들이 소외되어서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맞춤형 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행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 보장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 청년센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원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센터 비판이 좀 많았던 걸 기억하는데 한근 의원님 우선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좀 크게 4가지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청년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 이직의 원인 중에는 조직 내부에 갈등이 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감독부서인 제주도청의 어떤 제대로 된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 정책이 이제 집행이 미진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과 청년의 이 사이에 청년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네. 근데 그 기능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행정에서 설계한 정책을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이렇게
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행정이 짜놓은 것들을 중간에서 한 번 더 거쳐가는 정도밖에 역할을 네, 못하고 있다. 그런 역할에 한정되면서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우리 문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년센터가 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청년센터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게 입구 전략으로서 대단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음. 이제 이렇게 들어온 청년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라든지 혹은 진짜 딱 맞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의 손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것이 좀 구조적인 문제에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센터가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떤 운영 직원들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있고 또 청년센터의 입지 자체도 어떤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청년센터가 여러 공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관들이 정말 청년센터와 관련된 청년 정책을 수행할 만한 고유 사무, 이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정된 업무 내용이 청년센터 내에 기관적으로 확정되어 잡혀 있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과거 청년센터가 어떤 청년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혹은 어떤 소위 말하는 허브 역할인지 커뮤니티를 만들고 촉진하는 역할인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드림 청년보장제를 통해서 어떤 청년 복지를 연계하는 연계 상담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예를 들면 선거 공신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도 봤을 때 새로운 누군가가 와도 꾸준하게 어떤 묵직하게 하나의 사업을 덩어리로 가져간다는 어떤 고유 사무와 업무의 확립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불안전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순신 부위원님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청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는 게 이제 이 사업 너무 좋으니까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자분이 바뀌면은 그 성격도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거기 담당관님 청년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주로 청년분들이 많습니까?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지금 이직률이 높다 혹은 일자리가 네. 불안정하다 이건 네. 좀 근원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좀 전에 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이제 청년센터 관련 문제는 운영기관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해당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의 직원 채용도 새롭게 지난해 연말에 구성을 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직원 채용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그 청년이라든가 그런 그 전문 경력을 좀 의무화했고 좀 더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조로 좀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다락이 공간 대관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시간 근로 형태의 일하는 그런 다락지기를 주 40시간 일하는 그런 근로 형태로 저희가 개편을 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락이 앞으로는 어떠한 그 청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할 수 있고 추후에는 정책 상담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연 1회 지도 감독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도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아까 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이라든가 의회 그리고 청년 전문가를 이제 하고 이제 소통 강화를 위해서 청년센터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민간의 가장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청년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청년센터라는 것이 청년들의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고정되지 못하고 계속 좀 이미 7년 차인데 아직도 그 사무가 확정되지 못하고 변해간다는 것은 좀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청년이라는 것이 어떤 선거 때마다 좀 이렇게 활용된 측면들 때문에 급조된 것도 많지 않았냐 이런 비판들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문 기자님이나 한건 의원님이나 이순신 부위원장님 말씀들은 이 청년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좀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 조금만 더 토론하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청년센터가 일단 도에서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청년정책 담당관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문성 강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 전문성이 강화되려면 우선 업무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하고 또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조직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네. 이런 전문성 그리고 업무 노하우 축적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이 선순환이 돼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효능감이나 정책 체감도가 네.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하나를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청년센터를 포함한 공기관 대행 사업의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이 이제 종료되다 보니 예. 이제 이런 면에서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이 단절되고 또 업무 노하우가 쌓이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재계약해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 제정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도상 1년밖에 안 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 이건 공기관 어쨌든 대행 뭐 사업에, 예. 제도를 바꿔야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바꿔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바꾸면 몇 년 정도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민간 위탁은 3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 노하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위탁 이런 3년 이상의 네. 시간으로 이제 보장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조례 재개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상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년을 3년 정도로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문 기자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고유한 사무나 업무를 좀 확립해 나가는 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관련 용역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청년센터도 그렇고 더 큰 내일 센터도 그렇고 공기관 대행이었다가 민간이었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혹은 공기관 대행일 때는 공기관 대행 나름대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민간 위탁으로 갔더니 또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지금 저 제주 청년 보장제라는 큰 골격이 나왔기 때문에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그럼 각 기관이 왜 존재하냐를 한번 따져보고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시스템 말고 제3의 대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재단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오고 갔는데 어떤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해 본 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3의 방법이 없는지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독립적인 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자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부위원장님. 네, 저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고용 안정화가 돼야 뭐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년에 본인이 잘릴지 말지 모른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 관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청년분들이 일 끝나고 나서 하거나 주말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그거를 운영하게 된다면 청년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청년분들은 추가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분들 특성을 고려해서 유연근무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돼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청년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세 분 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으로 3년으로 기간을 늘리자 혹은 재단화를 해서 독립을 시켜서 운영을 안정화시키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지요? 네, 그 청년센터에 대한 전문성 강화라든가 고용 안정화 그리고 뭐 업무 노하우 축적 등 그런 다양한 청년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한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청년센터에 대한 그런 뭐 이런 조직의 쇄신 그리고 인적 쇄신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 과제로서 청년센터의 그런 효율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정책 과제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나오면 앞으로 이제 청년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에는 뭐 가능하면 이게 재단화가 되든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당장은 재단화하기는 사실상 이제 뭐 저희가 중앙부처 설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이제 청년센터의 직원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위탁 사업을 하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의 안정성부터 확보되지 않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더 만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네, 있으니까 이 네. 청년센터의 기부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후에도 많은 논의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더 큰 내일 센터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이 더 큰 내일 센터, 청년센터 이게 서로 좀 이렇게 소통은 되는 편입니까? 담당관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제 더큰일산한테는 아무래도 소관 부서가 달리하다 보니 뭐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아무래도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청년 정책을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발휘를 하면서 저희 부서가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것보다는 조정 역할을 청년 담당관이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이런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군 의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 유출을 얘기하면서 이제 일자리 문제를 빠뜨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 정책을 일자리로만 보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제 제주도정의 청년 정책은 크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네이 센터는 이제 취업과 관련한 인재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그리고 청년 센터는 이제 취업에 한정되지 않고 그 청년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또 청년 활동을 장려하고 그리고 좀 제주에 다소 이제 미진한 이런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목표인데, 아까 일자리 재단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선 7기에 이제 일자리 재단 추진 설립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일자리 재단 산하에 더 큰 네일 센터와 청년 센터를 이렇게 같이 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일자리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질 경우에는 자칫 청년 활동에 이제 청년 활동이 없어지고 너무 일자리 중심으로 간다. 네, 예, 좀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런 청년들의 저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청년 정책은 기조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청년 정책 담당관에서, 그리고 더 큰 네이 센터는 이제 경제활력국에서 이제 하도록 하되, 이거는 맞지만은 이 두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는 행정 내부에서가 저는 좀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네이 센터 문제도 행감에서 지적됐죠. 이 문제는 이와 별개로 좀 시급히 네. 해소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이 가진 어떤 부서의 벽들을 좀 허무는 작업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청년 관련돼서 청년의 당사자 목소리 듣는 기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청년 은탁회의, 청년 주권회의 이렇게 두 가지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순신 부위원장님은 지금 청년 은탁회의 네. 7기의 부위원장님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니까 213명이 네. 참가한 곳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청년 원탁회의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청년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수립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 참여 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7개 분야, 환경, 교육, 일자리, 그리고 주거, 복지, 문화 등 해가지고 총 7개 분야에서 총 12개 분과로 구성이 돼서 213명의 청년분들이 각자 본인들의 청년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에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오시는 분들의 효능감은 앞서 말씀 조금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3기부터 했거든요. 3기부터 한 5년 정도 했는데 5년 정도 해보니까 네. 그 반영되고 있는 게 느리지만 보이긴 해요. 근데 막상 1년만 참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좀 효능감이 느껴지는데 짧게 보면은 조금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만들어진 정책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좀 걸린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년주권회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청년주권회의 직접 제안하신 한군 의원님, 이런 문제들이 청년주권회의를 통해서 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청년 자유 예산을 이제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첫 번째로 제안한 이제 제도인데, 이게 바로 2023년에 이제 실시가 돼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네. 우리 당초에는 청년 참여 기구는 원탁회의가 있었고 심의기구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민선 8기의 이 사이에 이제 주권회의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원탁회의와 주권회의의 이런 역할과 기능이 좀 모호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 원탁회에서도 이런 청년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자율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운영 권한을 주권회의에만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원들이 수렴되는데 한계를 맞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청년 정담회 등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원탁회의하고 주권회의가 옥상옥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권회의가 네. 이 별도로 청년들을 구성한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의 그 청년 원탁회의에서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이 결정한 이런 사항들을 네. 원탁회의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해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절차로서의 기능을 네. 이렇게 그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회의가 있고 본회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는 원탁회의, 네. 본회의는 주권회의로 이렇게 회의 절차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참여자들이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네. 네, 다르게 되는데 이걸 차라리 좀 통합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청년정책 담당관님께서가 이제 원탁회의와 주권회의가 지금 2023년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원탁회의 큰 틀의 안에 주권회의를 넣었는데 저는 이 주권회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권회의라는 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회의로서 원탁회의에서의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회의로서 절차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면 이런 옥상옥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탁회의와 주권회의의 이런 기능 모호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참여기구 당사자들이 이제 투명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겠죠. 예를 들면 지금 청년 원탁회의가 있고 주권회의가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이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단순히 청년회의 주권회의가 자율 예산제만을 위한 곳인지 혹은 심의 기능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전반적인 참여기구 운영 과정에서도 똑같은 좀 핵심 가치가 필요한데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참가자들의 이해 그리고 참가자들과의 투명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이렇게 가이드를 던져주고 참가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들어봐도 청년 원탁회의, 청년 주권회의 이게 굉장히 좀 혼돈스럽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지금 원탁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십니까? 저희도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여서 네. 올해 좀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맨 처음에는 원탁회의랑 주권회의랑 뭐가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산에 대해서도 청년 참여예산, 자율예산 있는데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도 헷갈리기도 하고 역할도 네. 어려워가지고 조금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참여예산, 자율예산 이 차이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한금의원님? 네. 그 청년 자율예산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하면 올해 제안한 이런 정책 사업은 예산으로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과 실행 사이에 이 기간이 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 자율예산은 올해 제안한 정책 사업을 바로 그의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풀성으로 편성한 것이 청년 자율예산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청년 참여예산과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으로 생각하면 청년 참여예산을 짜는 곳이 원탁회의고 현재는 청년 자율예산을 짜는 곳이 원탁회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청년 자율예산을 추진하는 운영 권한은 주권회의에 있습니다. 아, 참 주권회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원탁회의는 청년 참여예산에 있고. 아니요, 청년 원탁회의는 네.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네. 그것들을 논의하는 회의지 어떤 결정 권한은 거기서는 결정 권한은 예, 없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이걸 그 두 개의 회의 기구를 상임위와 본회의 식으로 좀 나누어 보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 주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청년 참여 기구의 역할이 좀 중복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제 처음 원탁회의와 주권회의가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되었던 이유는 그 청년 자율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원탁회의 내에서 주권회의를 이제 신설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절
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처음 이제 청년 주권 회의라든가 자율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좀 문제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원탁 회의와 주권 회의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소통이 부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어쩌면 두 개의 참여 기구가 어떠한 그런 뭐 분과장 회의라든가 합동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러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미흡한 점은 저희가 원래 청년 원탁회의를 지금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주권회의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히 해서 원래는 좀 새롭게 좀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현운감 때문에 빨리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원탁회의를 만든 것 자체는 의미 있다고 바라보는데, 이게 네. 기존 기구들과의 중첩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이건 좀 조정하겠다 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죠? 거기 조금만 네. 덧붙이자면 이 원탁회의나 주권회의 지금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원탁회의가 물론 213명으로 많죠. 그리고 원탁회의 있던 분이 주권회의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조직과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우리 조례상에서도 중복돼 있어요. 네. 같이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뭐 개선 방안을 네. 심의할 수 있고 이렇게 중복되다 있다 보니 저는 원탁회의는 지금처럼 종합적인 토론, 왜냐하면 분과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탁회의는 기존처럼 하되 주권회의는 회의로서 회의 절차로서의 이제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최종적인 의견을 결정하자, 이게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탁회의는 네. 기구로, 그리고 주권회의는 회의체로 두자라는 네. 정도.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 두 개의 기구 운영에 통합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등 이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은 추후에 이제 정리를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건 의원님이 그런 조례 개정안을 내면 도에서도 충분히 받겠다 이런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네. 목소리는 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합의가 된 것 같으니까 이건 이후에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기구들을 만들었지만 이 기구들 자체가 청년들에게 가닿아야 된다라는 그 고민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현운감을 가지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 기자님 생각에는 그냥 이게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지금 현재 자식들이 제주에 남길 바랍니까? 혹은 떠나길 바랍니까? 현재 추세면. 네, 점점 개선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남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부들이 자식에게 농사 지으라는 소리 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제주에 남아있길 바라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게 좀 큰 전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는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건 의원님부터 한 30초 정도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이렇게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청년 센터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개선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워킹 그룹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시작할 워킹 그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은 청년 정책 재설계 워킹 그룹, 이렇게 이름을 의회에서? 네. 네. 이름을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이 기회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한 원탁회의 주권회의 조정위원회 이런 관계 정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 설계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청년 정책의 체감도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체감도 측면에서 좀 재설계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워킹 그룹이 이루어질 건데, 청년들이 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 그리고 청년센터는 옵저버 형식으로 운영될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이런 얘기들도 워킹 그룹 논의 구조에 녹여내도록 하고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나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 시스템이랑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담당관님. 네.
네, 민선 8기 청년 정책이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좀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주도의 이제 청년 정책은 어쩌면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행정 주도보다는 청년과 함께 나가는 청년 정책을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정책이 한순간 혜택을 느끼는 그런 정책보다도 체감도가 높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와닿는 그런 정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준영 기자님. 네. 사실 그동안 그 몇 년간 정치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뭔가 청년들이 화제성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 그 화제성에 비해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는가에 대해서는 전 물음표입니다. 이건 뭐 전국 공통적인 사안인데 그런 시점에서 제주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청년보장제가 나왔다는 것은 참 시의적절하고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골격이 나온 것이고 이제 그 구체적인 밑그림과 세부적인 연결 체계를 어떻게 갖춰갈지가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 세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그랬는데 그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작년에 원탁회의랑 주권회의 통틀어서 회의 수를 보니까 300회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분들이 열정적으로 네. 참여하고 청년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저희가 회의록을 제출을 하긴 하는데 그 단순히 그 회의를 했다라는 증빙용이 아니라 그 내용도 좀 분석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해가 되고요. 오늘 이 귀중한 말씀해 주신 우리 한권 의원님, 황경선 담당관님, 문전영 기자님, 이순신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봉 8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죠. 서울의 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청년의 힘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국 지자체들이 그래서인지 청년을 품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같은 일자리를 제주에서 만들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제주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나아가 오고 싶도록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결국 도민들이 행복한 그런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